하루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지식의 요람이자 소셜 허브 역할을 했죠. 마을 사람들이 책을 나누고 생각을 교류하는 장소로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져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가가 마을에 들어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돈을 모아 자신만이 작은 도서관을 집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며 그는 각 가정마다 책을 몇 권 사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택을 최우선시하며 이 같은 방식이 현대적 해결책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사상가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상호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란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지.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지처럼 우리는 각자의 집에만 머물러서는 우리 마을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릴 거야. 이 어르신의 말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로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모두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도서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새어나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장소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연이나 워크숍을 열어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며 젊은이들은 어르신들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공동체가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사람들이 서로의 신뢰와 책임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었고 주민들은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이 왜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사회적 맥락 안에서 공동의 선과 책임을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몸소 체험하며 한층 더 밀접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 및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이름난 철학자와 법학자였던 벤담은 어느 마을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마을은 행복마을이라고 불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벤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이 마을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벤담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칭 최대 행복이라고 적힌 거대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 트로피는 마을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최고의 행복마을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을 축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밤잠을 설친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회의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벤담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큰 테이블을 마련하고 행복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각자의 불편함과 바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벤담은 경청하며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의 행복 수준을 어떻게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벤담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했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벤담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진정한 문제는 이익의 불균형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각자의 욕구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안한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축제는 줄이되 시간을 정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회의는 주제를 명확히 하여 필요시에만 열기로 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한 게시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벤담은 공동체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행복 나누기 날을 제안하여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벤담의 계획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은 줄었고 대신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회의에서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담이 마을을 떠나던 날 주민들은 그에게 최고의 행복 조언자라는 제목의 새로운 트로피를 선사했습니다. 벤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레미 벤담의 이름을 어디에
적 등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제 행복 마을은 단순히 웃음을 파는 마을이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델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벤담의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사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고 질문이 많았던 제임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매일같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닭이 울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햇볕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를 보며 자연히 놀라운 일치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닭의 울음소리와 태양의 떠오름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며 닭이 울어야 아침이 온다는 자신의 발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제임스의 이야기가 반복되자 점점 이상한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여행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로워하던 차에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휴는 제임스가 닭과 태양에 대해 한 관찰이 아주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임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에 닭이 울지 않는다면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까?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휴는 제임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연속된 사건일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닭의 울음과 태양의 떠오름은 단지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휴는 자신이 왜 인과 관계에 대외의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연에는 수많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우리는 그저 그 패턴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며 그 사이에 무언가 불가분의 연결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휴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닭이 울 때마다 계속해서 태양이 떠오르는지를 지켜보았지만 만약 어떤 날에 닭이 울지 않더라도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닭이 울어야만 태양이 떠오른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추론하는 것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 깊고 넓은 사고를 하게 된 자신이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휴의 이야기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보이는 인과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풍부한 자원 덕분에 언제나 풍요로웠지만 주민들은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언제나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키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연법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큰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기처럼 다투고 있었는데 이유는 곧 열매를 맺을 고목나무를 베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목나무는 마을의 자원이 부족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특별한 나무였으나 최근 고목나무 주변의 농작물의 성장이 부진하였기에 몇몇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쟁이 점점 과열되던 중 아키나스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소? 그가 말하자 그의 평온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에 내재된 도덕적 원칙에 따라야 하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성을 활용하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것이오. 사람들은 집중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목나무는 오래도록 생명을 주어왔고 마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소.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주변의 자연을 살피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오. 자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오.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명도 고려해야 하오. 주변 농작물 또한 우리의 생명줄이 아니오. 곧 그는 전략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나무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여 양쪽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 제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키나스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마침내 고목나무와 함께 번영하며 대대손손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키나스의 자연법의 교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화자연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마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증거로서 먼 훗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